안녕하세요. 김은행 정사입니다. 네, 행정을 하는 전문가 김은행 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분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근데 민사소송은 어떻죠? 시간도 길고요. 법원에 송달료 인정료도 내야 되고, 패소를 하게 되게 되면 그에 관한 어떤 소송 비용도 다 부담을 해야 되고, 현재는 또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들이 많이 변경이 돼서 소송 비용이 또 현실화된 게 있습니다. 현실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계산하게 되면 좀 적게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들어간 비용이 대부분 다 반영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패소자들한테도 많이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건축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들이 전문으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요, 건축법 8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분쟁위원회는 그 조정과 재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루는 사안들은요,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 간의 분쟁이라든가,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든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라든가, 관계 전문 기술자 간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위원회는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 우리 행정심판도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이 있죠. 대부분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3급 이상의 어떤 공무원들도 있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의 재직한 분들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법률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이제 위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도 우리가 조정 신청서나 재정 신청서는요,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할 때 소장을 작성하는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건축 분쟁 조정 신청, 재정 신청을 저희 행정사들이 작성해서 국토부에 이제 접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요. 이 조정 신청이나 재정 신청이 좋은 게 뭐냐면, 분쟁이 있는 분들은 이 공사를 중지하기를 원하는데, 중지가 하려면 보통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가처분이라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을 걸리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 신청이라든가 조정 신청이라든가 재정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사안을 좀 만들어서 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하게 되게 되면 한동안 공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제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정 절차는 뭐 조정 조사를 이루어지고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한테 이제 조정안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조정안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 강제 집행문을 이제 판결문도 우리가 끝나게 되면 뒤에다 강제 집행문 붙여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 조서에다가 집행문을 붙여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효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 신청서랑 이제 재정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는 거는 소장하고 똑같습니다. 법원의 소장하고 내용은 똑같고요. 법원의 소장에도 사건 번호, 사건명 들어가고 당사자 들어가고요. 주문이라는 게 들어가고 신청 취지라는 게 들어가고 이유가 들어가고 날짜가 들어가잖아요. 재정 신청서나 조정 신청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작성해서 여기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잘 작성해 놔서 분쟁 조정이 잘 성립이 안 됐다라면은 이 분쟁 조정 신청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이 좋은 게 뭐냐면 분쟁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조정이 성립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주고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또 조정 제안서도 있고 결정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송의 실익을 좀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바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안개 속을 헤치는 것처럼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앞서서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이라든가 증거라든가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놓고 이걸 대해서 분석한다면은 앞으로 소송을 할 때도 정말로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처럼 어떤 상대방이 다 길과 주장을 알기 때문에 손쉽게 소송 실익을 따져가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국토부에서 이 담당 공무원들이 소속 공무원들이 재정에 관한 어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법원에서는 뭐 돈 들여서 뭐 감정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비용이 좀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출석해서 감정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도 할 수 있고요. 자문이라든가 진술 청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관계인이 이제 장소에 들어가서 현장 조사, 사실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사안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시효가 또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시효가. 그래서 당사자가 제정을 해서 이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효 중단과 제소 기간을 산정을 할 때는 재정 신청을 재판상 청구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신청이라든가 조정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거로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 좀 말씀드려서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하는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 분쟁에 관한 부분들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